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만나는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선생님 설명 잘 듣고 필기도 열심히 해서 작품에 대해서 자세히 또 정확하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교과서 12쪽을 펴도록 합니다. 시가 하나 나와 있네요.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게 어딜까?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제목을 한번 각자 붙여보도록 하세요. 참고로 하상욱 시인이 쓴 시의 제목은 다 쓴 치약이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본격적으로 우리 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다들 한 장 넘겨서 13쪽을 펴도록 합니다. 자, 13쪽에는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선생님이 한번 쭉 읽어 볼게요. 문학작품을 읽을 때에는 작품의 내용이나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또한 내용이나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작품을 쓴 작가, 작품이 배경이 되는 현실, 작품을 읽는 독자도 이해해야 된다. 즉, 작가는 누구이며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작품 속에 어떠한 역사와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지, 독자가 그 작품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관점을 통해 하나의 작품을 다각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작품을 구성할 때 해석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아무것도 배려하지 않고 오직 이 작품에 대해서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시대적 사항이나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는 다 배제하고 오직 작품을 통해서 이 작품은 어떤 운율이 있는지, 어떤 시어가 반복되는지, 몇 년 몇 행으로 구성되는지 이 작품 자체만을 보는 거죠. 이거를 우리 다른 말로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절대론적 관점. 그 다음에 작가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작가를 중심으로. 작가는 누구이며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우리가 배울 자아상 같은 경우는 시인이 윤동주죠.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 때 저항시를 많이 썼죠. 이걸 통해서 해석을 해보면 부끄러운 자신이 일제강점기 때 저항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작가 중심으로 해석하는 걸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작품 속에 어떤 역사적 현실이 반영이 되었는가, 이거를 우리 다른 말로 반영론적 관점, 현실이 반영되어 있어서 반영론적 관점이죠. 현실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 이거 우리 다른 말로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자아상은 일제강점기 때 쓰여진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부끄럽다, 밉다, 미운 자신은 일제강점기 때 소극적인 자신. 그래서 시대사항과 연관지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독자가 그 작품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독자 중심으로 보는 걸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그러는 거죠. 독자 중심으로 보는 걸. 그래서 내가 자아상을 받아들였는데 난 참 재밌었다, 아니 난 재미없었다, 나는 일제강점기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의 고민이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작품을 받아들이는 생각이 다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독자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독자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 우리 효용론적 관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문학 작품을 받아들이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작가 중심으로 본다, 표현론적 관점, 그 다음에 당시 시대 배경을 중심으로 본다, 반영론적 관점,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독자 중심으로 해석한다, 효용론적 관점.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오직 작품만 본다, 이거는 우리 절대론적 관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문학을 생활화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거는 각자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성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문학 공부하면 이제 성찰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성찰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어떤 깨달음을 얻는 거, 이런 거를 우리 성찰이라고 하죠. 그럼 나머지 밑에 부분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다음 쪽 넘어가도록 하죠. 자, 모두 교과서 14쪽을 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할 자아상이라는 시가 나왔는데요. 자아상은 스스로 자자의 그림 하자의 모습상. 그래서 원래는 자기가 자기 모습을 스스로 그리는 걸 자아상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스스로 그린 모습이 아니라 우물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을 성찰하고자 한다. 우물 속 자신의 모습을 자아상, 자기 스스로 자신을 그린 모습으로 이렇게 빗대어 표현한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윤동주는 일제강점기 때 저항시를 많이 썼던 쓰고, 결국 일제의 억압에 의해서 생체 실험을 당하다 돌아가신 굉장히 비극적이고 슬픈 삶을 사셨죠. 영화 동주라 그래서 개봉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흑백 영화로 만들어진 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보고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해서 탐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 우물 속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성찰, 아까도 설명했듯이 반성하고 자신을 반성하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물이 자신을 반성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매개체는 어떤 연결 도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물을 찾아서 자아를 성찰하는 거죠. 자아는 나 자신이죠.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우물이 세상을 그대로 비추고 있는 거죠. 파란 바람, 원래는 파란인데 알을 쓰면 안 되죠. 이 맞춤법에 어긋나죠. 근데 여기 써줬죠. 이런 걸 우리 유식한 말로 시적 호용이라 그러죠. 시에서 약간 운율이나 강조를 위해서 맞춤법을 일부러 어긋나게 쓸 때가 있죠. 이런 걸 시적 호용이라 그러죠. 그래서 파란 바람, 공감각적 심상, 촉각을 시각하죠. 그래서 원래 바람이면 시원한데 이거를 파란색으로 시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감각이 몇 개 있어요? 우리 오감이라 그러죠. 미각, 청각, 촉각, 시각, 후각이 있죠. 이 중에서 2가지 이상의 감각이 같이 쓰였는 거, 2개 이상이 함께 쓰이는 거, 우리 이런 거를 유식한 말로 공감각적 신상이라 그러죠. 감각인데 어떻게 공이다. 여기서 공이 뭡니까? 함께 공자죠. 함께 공자. 그래서 감각이 함께 있다.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이고요. 여기서는 바람이라는 시원한 촉각과 파란이라는 시각의 함께 쓰여서 공감각적 심상을 형상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물 속 평화로운 풍경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한 사나이, 여기서 사나이는 하자겠죠. 하자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현실의 초라한 자아가 나였죠.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그래서 초라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미움이죠. 그 다음에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야수에 또 가엾어,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도로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초라한 자신에 대한 연민은 좀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죠. 다시 그 사이가 처음에 미웠다가 불쌍했다 다시 미워지는 거죠.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또 이번엔 또 그리워져요. 그래서 어떤 게 그립냐면은 하자의 순수했던 내면, 지금 현실의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순수했던 과거의 모습이 참 그립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에 대한 미움도 느껴지고 그리움도 느껴지는 거예요. 동그라미 친 거, 미웠다, 가엾었다, 미웠다, 그리워진다. 이거는 사나이에 대한 하자의 태도 변화이죠. 이 사나이는 나 자신이죠. 나 자신에 대한 하자의 태도 변화겠죠.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연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니까 리듬감을 주고 똑같은 게 나타나니까 형태적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추억 속 자아에 대한 그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순수했던 과거의 자신을 발견하고 현실의 자아와 하에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이 미워졌다가 나중에 순수했던 자아를 떠올리면서 예전에 순수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자. 지금은 좀 무기력한데 순수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노력하겠다. 이러면서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작품에 대해서 다 배웠으니까 활동지 1쪽을 펴도록 하죠. 내용 정리할 테니까요. 우리 모두 선생님이 나눠준 유인물 있죠? 활동지 1쪽을 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현대시죠. 현대시는 형식이 자유롭죠.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거고요. 현대시는 우리 개하기부터 1900년대 초반부터 쓴 시를 우리 현대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정시, 나의 정서. 정서라는 건 뭐 감정이나 생각, 느낌이죠. 나의 정서를 표현한 거를 서정시라 그러죠. 성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반성하고 깨달음 얻는 거고, 나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재랑 주제는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평서문을 사용하여 산문적 느낌을 진선다. 이거 얼핏 읽어보면 그냥 소설 안 같고 수필 같죠. 왜? 시라는 건 보통 언어를 압축해서 이렇게 짧게 쓰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썼어요. 뭐뭐 했습니다. 평서문 뭐뭐 했습니다를 써서. 그 다음에 구체적 행동을 통해 심리변화, 우물을 봄으로써 나 자신에 대해 미워졌다, 가여워졌다, 다시 미워졌다, 다시 그리워지는 그런 심리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물 속과 현실 속의 대조. 그래서 우물 속은 평화롭고 자연스러운데 현실은 나는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무기력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 순수했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거고요. 자, 우물의 기능은 여기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현실 속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하자가 자아 성찰에 이르게 하는 내적 갈등 형성이다.
마지막 년에 보면은 추억처럼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했던 과거의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현실 자아와의 화해를 통해 내적 갈등을 해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참 좀 부끄러운 모습인데 어렸을 때 순수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다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도록 하죠. 첫 수업이 쉬어서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영상을 한번 더 봐도 좋고, 인터넷에도 자아상에 대한 정보는 많으니까요.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쌤이 문제 풀이하고 발표도 시킬 거니까요. 수업 잘 준비해서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첫사랑이라는 시를 할 텐데요. 다들 교과서 78쪽을 펴도록 하죠. 굉장히 유명한 시가 나와 있네요. 우리 풀꽃이라는 나태주 시인이 쓴 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들도 다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쁜 존재겠죠. 그런 한 명 한 명 모두가 소중함을 표현한 그런 시 같아요. 자, 그러면 첫사랑 시는 각자 한번 읽어보고 음미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쪽으로 자, 교과서 79쪽 다들 폈죠? 서정갈래의 개념과 특성이 나와 있네. 우리 문학은 크게 네 가지 갈래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서정 뭐 적을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서사, 교술, 극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 서정갈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서정갈래는 작가가,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 요 펜으로 쓴 글들은 다 필기해야 되겠죠. 작가가 자신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드러내는 문학 양식을 서정갈래라고 한다. 서정갈래 개념이 나와 있는데, 나의 정서, 나의 어떤 생각이나 느낌, 감정을 주관적으로 개성있게 드러내는 문학 양식을 서정갈래라고 하죠. 서정갈래는 하자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겠죠. 말하는 사람, 시 안에서 말하는 사람. 소설로 치면은 서술자겠죠. 서술자. 말하는 사람이죠. 작품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죠. 아까 말했지만 정서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 감정을 나타내는 거고요. 기쁨, 슬픔, 사랑, 그리움 등의 점서를 함축적으로, 시의 특징이죠. 시어를 굉장히 짧게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함축적으로 담다 보니까 그 안에 뭡니까?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글이 워낙 다양한, 짧게 압축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운율은 다른 말로 리듬이라 그러죠. 약간 노래 부르듯이 약간 리듬이 노래 부르듯이 이렇게 가락이 느껴지는 거죠. 한국 문학의 서정갈래는 뭐 고대 가요, 그 다음에 향가, 고려 가요, 시조, 한시, 현대시. 그래서 여러분들 시 동그라미 치세요. 별표 치고요. 대표적인 갈래가 시라는 거죠. 이렇게 시가 내용을, 작품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면서 리듬감을 형성하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시 구성 요소 봅시다. 시는 시어, 하자, 운율, 심상 등의 구성 요소와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를 형성한다. 형성한다는 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요 아랫부분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뭐 운율, 심상 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죠. 운율은 다른 말로 우리 리듬이라 그러죠. 가락. 그래서 약간 흥얼흥얼 그리게 되는, 뭔가 좀 노래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노래처럼 느껴진다? 단어의 반복이나 음수율, 글자 수를 반복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아리랑이란 노래가 나와 있죠.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세 글자, 네 글자로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또 음보는 끊어읽기 단위거든요. 그래서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삼음보식, 한행의 삼음보식 3번 끊어 읽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끊어 읽기, 음보를 동일하게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는 겁니다. 단순히 삼음보가 리듬감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삼음보씩 반복된다는 거죠. 이랬을 경우 반복을 통한 리듬감이 형성된다. 글자 수도 세 글자, 네 글자가 리듬감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글자, 네 글자가 계속 반복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상은 우리 다른 말로 이미지라 그러죠. 이미지. 그래서 시를 읽을 때 떠오르는 감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 대표적인 오감이 있고요.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함께 쓰인 거를 우리 뭐라 그런다? 공감각적 심상이라 그러는,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함께 쓰인 거를 우리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한다. 전에도 설명했지만 감각인데 어떻게 함께 공짜죠? 감각이 함께 쓰였다는 거죠.
자, 첫사랑 우리 고재종 시인이 쓴 시인데요. 다들 교과서 80쪽 펴도록 하고요. 고재종 시인은 주로 뭐 농촌의 아름다움이나 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쓴 시거든요. 농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농촌의 생명력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이 이런 시를 주로 썼구나 생각하면서 읽으면 해석이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시인의 특징을 고려해서 작품을 해석하는 거 우리 전에 배웠었죠.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작품을 보도록 합시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눈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이죠. 그래서 의인법, 눈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의인법. 의인법은 여러분들 다들 잘 알겠지만 사람이 아닌 거를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눈을 사람처럼 노력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서리법. 서리법은 의문의 형식을 택하는 거죠. 궁금하지 않은데 강조를 위해서 이렇게 의문의 형식을 표하는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도전을 계속했다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의문형을 쓴 거죠. 그래서 눈꽃은 실제 꽃이 아니라 나무에 눈이 쌓인 게 마치 꽃처럼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 눈꽃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나뭇가지에 이렇게 눈을 쌓기 위해서 눈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연은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도전입니다.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눈이 나뭇가지를 두드리는 소리죠. 그래서 눈이 나뭇가지와 부딪히는 소리를 이렇게 싸그락싸그락. 의성어는 우리 소리를 흉내낸 거죠. 그 다음에 소리를 나타내고 있을 거예요. 청각적 심상이라고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가 있고요.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내고, 우리 의태어는 뭐예요? 모양을 흉내내죠. 뭐 뒤뚱뒤뚱, 엉금엉금. 그래서 우리 이걸 두 개 합쳐서 음성상징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 음성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의성어나 의태어 중에 하나만 있으면 우리 음성상징어를 사용했다라는 표현이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남분분 춤을 추겠지. 이렇게 눈이 흩날리는 모습을 남분분이라고 표현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시각적 심상이죠. 우리가 눈이 흩날린다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데 남분분하니까 뭔가 머리에서 그려지죠. 미끄러지길 수백 번. 자,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계속 미끄러진다는 거죠. 눈이 시련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싸그락 반복. 자, 싸그락 반복. 그 다음에 남분분 반복. 그 다음에 갯지 반복. 미끄러지길 반복.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운율, 다른 말로 우리 리듬감이었죠.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바람에 불면은 휙 날아갈 만큼 첫사랑이 쉽게 헤어진다는 거죠.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첫사랑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은 그런 어떤 변화, 작은 감정에도 첫사랑은 이렇게 헤어지기 십상이라는 거죠. 햇솜은 갓 생산된 솜이라는 거죠. 솜이 하얗죠. 그래서 갓 생산된 솜처럼 하얀 마음, 여기서는 이렇게 순수한 눈의 마음인 거죠. 여기서 직유법이 쓰였다는 거예요.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직유법은 뭐다? 표지가 있는 거죠. 빗대는 표지가 있는 거죠. 빗대어 표현하는데 표지가 있는 거죠. 어떤 표지? 뭐 마치, 처럼, 같이, 듯이, 뭐 여기서는 같은을 쓴 거죠. 그래서 갓 생산된 솜같이 눈이 순수하다. 눈도 하얗고 솜도 하얗죠. 그래서 약간 하얀 그런 공통적인 특성을 발휘해서 눈을 햇솜에 비유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마침내 피어낸 저 항올을 보아라. 눈꽃이 역경을 듣고 피어낸 사랑을 우리 항올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자, 예찬은 뭐 굉장히 찬양한다. 자, 3년은 도전 끝에 피운 눈꽃을 예찬하고 있고, 예찬은 뭔가 굉장히 막 엄청나게 찬양하는 거죠. 와, 멋지다,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봄이면 가지는, 봄이 와서 이제 눈이 녹아요.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눈꽃이 녹은 자리를 데웠다고, 우리 불에 데웠다, 하상 입었다 할 때 그 불에 데웠다고 표현한 거죠. 첫사랑의 아픔이죠. 이제 눈이 첫사랑이었는데 눈이 다 녹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봄꽃이 이제 피는 거죠. 눈꽃은 짓는 대신에 진짜 꽃이 피는 거죠. 첫사랑의 아픔을 통해 도달한 성숙한 사랑이죠. 첫사랑이 약간 미숙하고 어려웠다면 이제 첫사랑이 지나고 나서 진짜 사랑,
성숙한 사랑이 온다는 거죠. 역설적 표현인 거죠. 역설적은 굉장히 모순된 표현이죠. 여기서 모순된 아름다운 상처. 상처는 아픈 거잖아요. 다친 거잖아. 근데 아름답다고 표현했죠. 이거 굉장히 모순된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역설적 표현이 쓰였다. 우리 역설적 표현의 대표적인 표현 뭐 있어요? 뭐 슬프고도 황홀한 심사다. 우리 유리창 시에 나오죠. 슬프고도 황홀하다. 슬픈 거랑 황홀한 거랑은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감정이죠. 모순된 표현이죠. 이런 식으로 모순되게 표현하는 걸 우리 역설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연은 눈꽃이 진 후 봄에 태어난 꽃의 아름다움이죠. 첫사랑이 지나고 나면 더 깊이 있는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자, 이제 교과서 시를 공부했으니까 작품에 요약된 것을 보고 다시 공부해야 되겠죠? 다들 우리 활동지 18쪽을 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쭉 넘어가서 이 글은 자아상 때도 설명했지만 자유시 자유로운 형식이고 서정시 정서를 표현한 거죠. 정서는 뭐 생각이나 느낌, 감정이었죠. 낭만적이고 우리 시각적 심상 남분분 눈이 흩날리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남분분 표현했었고요. 비유적은 우리 빗대어 표현하는 거죠. 빗대어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 비유적 안에 직유, 은유, 의인법들이 다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역설적은 모순된 표현이었죠. 여기서는 마지막 년에 가장 아름다운 상처가 있었죠. 눈꽃에 대한 뭐 경탄과 예찬 비슷한 말인데 둘 다 뭡니까? 경탄은 뭐 감탄하는 거죠. 예찬은 굉장히 찬양하고 우러러 돋는 거죠. 뭐 주제 읽어보도록 하고요. 특징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한다. 자연 현상 우리 눈꽃이 쌓였다가 다시 녹고 꽃이 피는 거를 우리 첫사랑과 그 다음에 오는 사랑의 의미를 발견한 거죠. 그 다음에 역설적 표현 아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감각적인 이미지 아까 설명했듯이 시각적 남분분 청각적의 싸그락 이연에 있었죠. 이 부분은 다 교과서 우리 지문 해석할 때 한 거니까요.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시 표현 방식이 밑에 나오는데요. 우리 은유법은 원간염이 눈꽃을 바람 한 자락 불면 힐날 같은 사람 마침내 저항월에 비유하며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법인데 원간염과 보조간염을 빗대어 표현하는 거는 직유법과 똑같아요.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은유법은 이런 표지가 없는 거죠. 마치처럼 같이 같은 그런 표치가 아니고 표지죠. 표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A는 B다. 그냥 그대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꽃은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람. 그 다음에 마침내 피어낸 저항월처럼 그냥 어떤 마치처럼 가치 없이 그대로 갖다 붙인 거죠. 그 다음에 꽃도 그대로 갖다 붙인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럼. 직유법은 아까 설명했듯이 마치처럼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연결해주는 표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마치처럼 같이 듯이. 여기서는 같은이 사용된 거죠. 그 다음에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그래서 나뭇가지에 눈이 쌓이는 모습을 도전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이 내려앉는 모습을 뭐 춤춘다, 미끄러진다, 두드려본다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쌤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해도 좋고요. 영상 한 번 더 봐도 좋고요. 아니면은 첫사랑에 관한 자료도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인터넷을 보고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공부할 텐데요. 이거는 소설이죠. 소설은 서사갈래의 대표적인 장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사갈래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도록 합시다. 우리 전에 배웠듯이 문학은 크게 서정, 서사, 교술, 극갈래로 나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 우리 서사갈래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대표적인 장르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소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서사갈래는 허구적으로 창조한 인물이나 사건을 특정한 시점에서 서술하는 문학 양식에 일하는 거죠. 그래서 서사의 개념은 사실을 바탕으로 허구적인 이야기를 가미한 거죠. 너무 사실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흥미가 있지 않겠죠. 너무 허무맹랑하고 황당하겠죠. 그래서 믿을 만한 이야기에 약간 거짓말을 섞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거짓말하면 소설 쓴다 그러잖아요. 뭐에 착안해서 한 말이에요. 소설의 특징은 허구성에 착안한 말이죠. 서사갈래에는 주로 서사의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데 이때 작가가 내세운 서술자, 시의하자죠.
시로 치면 하자인 거죠. 말하는 사람이 전개 과정을 전달한다는 거죠.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함으로 전개 양식뿐만 아니라 서술자의 시점과 태도, 다양한 서술 방식도 작품을 주제를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우리 서술 양식은 전에 배웠지만 우리 1인칭 주인공이 있고요. 1인칭 관찰자가 있고요. 3인칭 관찰자가 있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1인칭 주인공과 1인칭 관찰자면 둔 다 뭡니까? 말하는 이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거죠. 나죠, 나. 서술자가 안에 있는 거죠. 안에 있으니까 나겠죠. 근데 주인공은 중심 인물이고 관찰자는 주변 인물인 거죠. 이 소설은 중심 인물은 건씨거든요. 그래서 나가 건씨를 관찰하여 쓴 거예요.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습니다. 3인칭은 작품 밖에 있는 거죠. 말하는 사람이 작품 밖에 있는 건데 3인칭 관찰자는 이 작품 밖에서 본 것만 서술하는 거죠. 본 것만 서술하는 거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가죠. 작가 시점은 전지전능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품 밖에 있는 하자가 인물이 뭐 심리라든지 심리, 생각, 상태 등을 모두 알고 전지전능한 상태에서 서술하는 걸 우리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소설의 구성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 소설의 구성 요소고요. 그 다음에 뭐 방식, 문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작품을 주제 형성한다는 거, 이 내용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상상력을 바탕으로 허구적인 이야기지만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해야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독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만하네, 뭔가 좀 흥미진진하네,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자, 소설의 구성 방식 이거 적도록 하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면식 구성과 입체적 구성이 있는데, 평면식 구성은 다른 말로 순행적 구성이라 그래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체적 구성은 시간의 순서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건데, 역행적 구성이 있고 역순행적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역행정은 완전 거꾸로 가는 거죠. 뭐 미래, 현재, 과거 순으로 가는 거죠. 역순행적 구성은 시간 순서가 이렇게 뒤죽박죽 하는 거예요. 뒤죽박죽. 뭐 과거에서 미래에서 현재로 갔다가 이렇게 어떤 거꾸로 간다, 제대로 간다 이런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뒤죽박죽 가는 걸 우리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야기 개수에 따라 단일 구성은 한 작품의 하나의 주제가, 하나의 중심 주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고요. 입자식 구성은 이렇게 외부의 이 프레임이라고 있는 외부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 우리 유식한 말로 외부 이야기는 외하라 그러고요. 내부 이야기는 내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외하 안에 내부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뭐 옛날 우리 이야기 보면 할머니가 이제 옛날에 뭐 호랑이가 살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옛날 이야기 손자한테 해주죠. 그럼 할머니는 외하가 되겠고, 이 호랑이가 등장하는 건 내하가 되겠죠. 이런 걸 액자식 구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치 액자 속에 사진이 있는 것처럼 내하가 액자 속 사진 같다 그래서 우리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소설 속 인물은 입체적 인물과 평면적 인물인데, 입체적 인물은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스크루지 할아버지 보면은 처음에는 성격이 되게 못됐다가 나중에 착해지죠. 평면적 인물은 성격이 한번 그 성격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성격이 바뀌지 않고 작품 끝날 때까지 안 바뀌는 사람을 우리 평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다들 교과서 86쪽을 펴도록 합시다.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굉장히 내용은 지금 교과서 지문은 긴데 내용은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서 집중해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을 나갔는데 건씨가, 주인공인 건씨가 집을 나갔는데 집에 구두만 9켤레 남아있어요. 그래서 건씨 자존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 내세우려고 뭐 멋진 옷을 입고 멋진 가방을 매는 것처럼 이 사람이 평소에 10켤레의 구두를 잘 가지런히 준비해서 다니는데 한 켤레는 신고 나갔고 이제 집에는 9켤레만 남은 건데, 굉장히 가난한데도 구두를 굉장히 소중히 다루면서 깨끗하게 닦고 다녀요. 이거 건씨의 자존심인 거죠. 하나 남은 자존심인 거죠. 자, 그러면 앞부분의 줄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초등학교 교사인 나가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1인칭 시점이면 서술자가, 하자 아니고 서술자죠. 작품 안에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새빵살이 전전하다가 개발이 진행 중에 쭉 이 부분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건씨가 이렇게 나의 집에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데,
건씨가 굉장히 가난해요. 왜냐하면은 전과자 범죄 경력이 있어서 감옥에 갔다 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엄청 잘못한 건 아니고 당시 집이 막 개발되면서 이 동네가 개발되면서 건씨가 원래 있던 사람들이 개발되면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에 반대하면서 정부 측과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개발을 하려는 국가와 대립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범죄자가 되고 대학까지 나온 똑똑한 사람인데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궁핍하고 어렵게 살게 되는 거죠. 이 밑에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건 씨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받았던 땅 문제로 정부 정책에 항의하다가 소유의 주동자로 몰려 징역을 산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굉장히 엄청 긴 얘기겠죠. 몇 년에 걸치는 이야기인데 짧게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네요. 아내가 임신해서 이제 아기 낳으려고 병원으로 갑니다. 이 부분 쭉 읽어보도록 하고요. 밑에 부분 보도록 하죠. 건 씨는 애써 웃는 낯이었고 왠지 사람 전혀 없이 폭 수줍어 보였다. 나는 그 수줍음이 세 번째 아이 아버지가 된 데서 오는 것이라고 좋은 쪽으로 해석함으로써 연락을 받는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리렸다. 건 씨가 나에게 연락을 한 거죠. 왜 연락을 했을까?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불길한 예감은 아이가 잘못됐으리란 예감인 거죠. 옛날이니까 이 시가 쓰여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70년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에 이렇게 아기 노타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특히 건 씨는 가난해서 와이프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잘 못 받았거든요. 자, 한쪽 넘어가서요. 다들 교과서 87쪽을 펴도록 합시다. 잘 됐습니까? 나가 이제 건 씨에게 묻는 거죠. 뒤늦게나마 오성생님 말씀대로, 오성생님이 나죠, 나. 오성생 말씀대로 했기망정이지 집에서 버텼다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집에서 애를 낳으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진통이 심해져서 급하게 병원으로 갔는데 다행히 애가 나았다는 거죠. 애비 헌점 나라고 영 애를 먹이는군요. 애 먹인다는 게 뭐 고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건 씨가 수줍게 웃으며 길바닥 발뿌리로 뜻을 모를 글씨인지 그림인지 자꾸만 그렸다.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말이 잘 안 나오니까 괜히 발로 막 땅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먼지가 풀풀이는 언덕길 터벌터벌 올라왔을 터인데도 그의 구두는 놀라만큼 반짝거렸다. 어떤 상황에서도 구두를 반짝이게 유지한다는 거죠. 건씨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구두가 건씨의 자존심인 거죠. 건씨에게는 뭐 좀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물건인 거죠. 10만 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그는 이제까지 수줍음이 싹 가시고 대신 도발적인 감정 같은 걸로 그득 튀어주는 거. 비굴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더 이렇게 막 표정을 좀 건방지게 짓는 거죠. 그래서 건씨의 심리, 약간 돈을 빌리고는 싶은데 비굴하게 보이진 않고 싶다. 이거를 표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 간접적 제시라고 합니다. 옆에 적으세요. 우리 인물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간접적 제시와 직접적 제시가 있는데 간접적 제시로는 뭐 행동이나 표정,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뭐 그가 얼굴이 빨개졌다. 그럼 뭐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가 인상을 썼다. 그럼 뭡니까? 그가 지금 좀 화가 난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간접 제시라고 하고 직접적 제시는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가 지금 화가 많이 났다. 그가 지금 기쁘다. 이런 걸 우리 직접적 제시라고 하는 거죠. 넷째 줄부터 87쪽 14째 줄부터 다시 할게요.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엑스레이도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 없답니다. 모든 게 다 정상이래요. 뭐 이렇게 또 안에 괜찮은데 배 위에 달라붙어 있는 경우 태아가 둘 다 탯줄에 목에 감았을 때뿐이랍니다. 제기랄 탯줄을 목에 감았다는군요.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산모나 태아 모두 위험하대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빨리 목에 감은 탯줄을 이렇게 풀어주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 수술을 위해서 건 씨는 나에게 돈을 빌려고 이 전셋집 건 씨가 나에게 전셋집 살고 있죠. 집주인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어색하게 들린 것은 그 제기락을 씹을 뱉은 대목뿐이었다. 건 씨가 평소에는 굉장히 말과 행동이 점잖고 착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기라는 이런 약간 비속어를 잘 안 쓰는데 써서 어색하게 느낀 거죠. 밑에 부분은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쪽 넘겨서 우리 88쪽 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근데 내가 돈을 빌려달라고 나에게 부탁했는데 내가 이 부분 고민하고 있는 거죠. 빌려달라고 하니까 돈도 없고 경제권도 아내가 지고 있어서 참 빌려주기 쉽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중심 생각이 건 씨의 부탁을 받고 갈등하는 나였죠. 우리 앞에 페이지 87쪽 19번째 줄까지는 우리 아까 필기 했었을 텐데 19번째 줄까지는 페이지 87쪽 19번째 줄까지는 나에게 수술비를 빌리려는 건 씨였죠. 나에게
수술비 빌리려는 건시였고요. 여기까지 우리 88쪽 세 번째 줄까지는 건시의 부탁을 밟고 갈등하는 나죠. 그래서 쭉 아래 내려가면 이제 계속 빌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빌려주면 갚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나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동정이 약간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기왕 피할 바엔 저쪽에서 감히 두 말 못하도록 야멸차게 굴피려고 했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말하는 거죠. 거절하는데 단호하게 거절해야 다시는 빌려달라 소리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받을 피해를 생각해 내가 돈을 빌려주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건시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려는 나죠. 그래서 약간 이해타산적인 모습이고요. 직접적으로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인물이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내가 야멸차게 굴어야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제시는 설명을 통해서 서술자나 설명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다들 89쪽 폈죠? 자, 건시의 부탁을 여기까지 89쪽 네 번째 줄까지 건시의 부탁을 완곡하게 거부한 나죠. 아까 매몰차게 거부하겠다 속으로 다짐했는데 그렇게 매몰차진 않고 좀 점잖게 거부하고 있죠. 다른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내가 보증을 써줄 테니까 원장한테 좀 빌려보세요. 원장한테 병원 원장한테 부탁 산부인과 원장한테 부탁해보세요 라고 말하면서 근데 원장이 요 밑에 부분 보면은 원장이 그렇게 돈 안 받고 수술해줄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건시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얼굴에 흐르는 진땀, 자존심이 상한 거죠. 이거 아까 말했던 간접적 제시죠. 또 여기 간접적 제시 나옵니다. 그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가지바랭이를 뒤에다 가지바랭이 뒤에다 두어 번 만질었다. 구두를 이렇게 깨끗하게 옷에 문지르는 거죠. 자존심을 지키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리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자존심이 상했어. 그래도 나의 마지막 자존심인 구두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자존심을 그래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런 거 간접적 제시죠. 진땀이 흐른다, 자존심 상했다, 구두를 닦는다, 자존심 지키려고 한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네요.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헤어지는 거죠. 자, 쭉 읽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해요. 자, 20째 줄 봅시다. 오성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상처 입은 자존심 회복을 위한 건시의 노력이죠. 상처 입은 자존심 회복을 위한 건시의 노력. 그래도 나 대학 나왔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70년대인데 이 당시에 대학 나오기가 쉽지 않죠. 굉장히 엘리트죠. 엘리트지만 정부와 이렇게 개발 문제로 땅 문제로 싸우는 바람에 정부 범죄자가 되면서 취업을 못해서 가난한 거지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무식하고 게으르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에 촌지를 밀어넣던 학부형같이 그는 수줍게 말만 건네고 언덕을 내려갔다. 촌지가 이 학부형들이 성생한테 주는 돈이죠. 요즘은 사라졌는데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다 그래요. 우리 애 잘 봐주세요 하면서 돈을 줬었다 그래요. 예, 굉장히 잘못된 악습인 거죠.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잘딱만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에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한 동족으로 내 눈은 비쳤다. 산 고팽이를 돌아 그의 멋을 벌거벗은 항토 언덕 쪽으로 사라지려는 찰자.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도 겼다. 굉장히 불쌍하고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죠. 체구도 작은 사람이 지금 불쌍하게 걸어가는 모습 보면서 불쌍하게 느끼는 거죠. 감정을 느낀 거죠. 돌팔매질하다 뒤집혀진 삼륜차로 달려들어 아기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건시처럼. 그래서 건시가 이렇게 개발 문제로 사람들이랑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정부랑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부랑 싸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부 측에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 집을 철거하려고 오는 사람들이랑 막 대치하고 있었는데 이 원주민들이랑 서로 원주민들이랑 대치하면서 너 우리 집 철거 못한다 여기 들어오지 마. 그래서 대치하면서 막 원주민들이 철거 인력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3륜차가 넘어졌대요. 넘어지니까 원주민들이 돌 던지는 걸 멈추고 갑자기 다 달려가서 3륜차가 쓰러지면서 쏟아진 참외를 다 주워 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완전 나체가 발가벗은 거죠. 그래서 절박한 생존의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 다들 90쪽 펴도록 하죠.
아, 나는 퍼뜩 깨달았다. 전셋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었다. 아, 전셋돈을 빼서 빌려줄 생각을 하는 거죠. 전셋돈, 전세제도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인에게 뭐 일정 금액을 맡겨요. 우리 집 전세금이 뭐 1억이라 그러면 내가 주인에게 1억을 맡기는 거죠. 그럼 2년이 지나면 주인에게 주인은 다시 그 전세 사람의 그 2억, 1억을 돌려주는 거죠. 왜 이런 제도가 생겼냐면 옛날에 은행 이자가 굉장히 높았어요. 요즘은 끼태야 뭐 4%, 많으면 5%인데 옛날에는 막 은행 이자가 15%막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1억 주면은 1년 동안 맡기면 1,500만 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은행 이자가 높았을 때 이런 전세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은행 이율이 낮아지면서 전세 제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건시가 나에게 전세 사니까 나에게 전세돈을 줬겠죠. 뭐 1억 집값 전세값을 줬겠죠. 그 전세값을 2년 후에 이 건시가 나갈 때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는데 내 병원비 일부를 빼고 돌려주면 되니까 아 병원비로 그걸로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원 산부인과에서는 만단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 의사의 굉장히 비정한 정이 없는 거죠. 간접적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굉장히 정이 없고 냉정한 사람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산모가 죽을 수도 있는데 수술 안 하고 돈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좀 빌리고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마련해서 의사한테 건네준 거죠. 그래서 의사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여러 방법이고 여러 길이군요. 보증금을 마련해 오렸다니 오전 중에 나가선 여태껏 얼굴 한번 안 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의사가 이 건시를 비꼬듯이 말하죠. 지금 와이프 다 주고 가는데 돈도 안 빌려고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나가 말하죠. 나가. 오 선생님 나죠? 맞습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듯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아마 여러 가지겠습니다. 돈을 우선시하며 수술을 미룬 의사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자, 밑에 부분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91쪽 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91쪽 합니다. 위에 부분 각자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아내가 이제 수술해서 나가 돈을 마련한 덕분에 수술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제왕절개라는 선입관, 제왕절개 수술했네요. 선입관은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 어떤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죠. 뭐 이 사람 나쁘다 생각하면 무슨 짓을 해도 나쁘게 보이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건시 아내의 수술비를 내고 보호자 역할을 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위기였어요. 교과서 나오는 부분이 이 작품에 우리가 소설은 크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과서의 처음 앞부분 줄거리 그 다음 처음 시작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가 이제 위기였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절정. 위기는 점점 갈등이 심화되는 거죠. 갈등이 심화됐다가 이제 갈등이 최꼭지점까지 올라오는 거. 이거를 우리 절정이라 그러죠. 자, 이제 절정이 시작됩니다. 자, 91쪽 16번째 줄 이제 절정이 시작되네요. 갑자기 집안에 강도가 들었다는 내용이죠. 강도가 들었다는 내용이니까요. 이 부분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얼굴에 복면을 쓴 강도가 나타났는데 눈을 보니까 굉장히 착하고 뭔가 어설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도가 뭐 전문 강도가 아니라 뭔가 어색하다. 뭐 이 사람이 나를 죽이진 않겠구나. 이렇게 나가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 착하게만 타고난 제천성을 어쩐지 못한 채 나를 푹 두려워해서 강도가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건시가 굉장히 착한 눈을 가졌다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건시와 일치하는 강도의 인상이라는 거죠. 건시도 말과 행동이 굉장히 달랐죠. 그때 제기랄 했을 때 내가 좀 깜짝 놀랐다. 평소에 착한 말 쓰는데 비속어를 써서 놀랐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강도랑 건시랑 굉장히 공통점이 많네요. 우리가 딱 봤을 때 건시가 아내 수술비를 나가 낸 것을 모르고 나의 집 돈을 훔치러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부분 강도가 이제 돈 뺏으려고 하는 거죠.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미역국이었다는 건 뭐 실패한다는 걸 간용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미역국이 미끌미끌해서 이제 미끄러진다, 실패한다 이런 의미죠. 자, 이 부분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쪽 93쪽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들 여러분들 93쪽 폈죠? 93쪽 보면은 앞부분의 내용이 나가 이제 좀 도둑이 어리숙하고 좀 어설프니까 건시라는 걸 대충 눈치챈 거죠. 눈치채고 이제 건시한테 이 사람이 날 해칠 리는 없으니까 아내 화장대 돈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나 돈 없다. 아내 화장대 위에 조금 돈 있으니까 그거라도 좀 가져가라. 그거라도 필요하면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강도가 마침내 결심했다는 듯이 이부자리 돌아 화장대 쪽으로 향했다.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 바람으로 들어오는 강도. 굉장히 강도가 어설픈 거죠. 어떤 강도가 신발을 신고 들어오지 벗고 들어옵니까? 자기 집도 아닌데. 그래서 간접적 제시죠. 아, 강도가 약간 어리숙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강도가 건실하는 걸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앞뒤 사항을 봤을 때. 그다음 이 뒷부분 얘기는 갑자기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나의 아들인 동준이가 깨니까 강도가 갑자기 막 어르고 달래기도 하면서 누가 봐도 뭐 나가 아는 사람이고 이 집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93쪽 14번째 줄까지 이 절정 부분이죠. 절정 부분이 이분은 어리숙한 강도의 행동이 되겠습니다. 어리숙한 강도의 행동이 되겠죠. 자, 94쪽 두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합시다. 그는 급에 질려 잠시 망설이다 내 재촉을 받고 후다닥 달려들어 칼자루를 낚아채가지고 다시 멱을 거누었다.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은 못 되는지 일찌감패기 때문에 나는 칼을 되돌려 준 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그는 식칼을 옆구리 쪽 허리띠에 차더니만 몹시 자존심 상한 표정이었다. 내가 칼을 건시가 나의 아들 동준이가 막 울면서 칭얼댈 때 걔를 이렇게 달래줄 때 칼을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칼을 다시 잡아서 도둑에게 돌려준 거죠. 이 도둑은 정말 황당하면서도 자존심이 상하겠죠. 내가 도둑질하러 왔는데 칼을 떨어뜨려서 상대방이 칼을 나에게 가져가라고 돌려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는 식칼의 옆구리를 쭉 타더니만 몹시 자존심 상한 표정이 되었다. 도둑 맞은 물건 하나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는 게 뭐 웃는 거죠. 나가 자신을 비웃는다 생각해서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나도 괜히 한마디 한 거죠. 물건 훔치러 왔더니 너 훔칠 물건도 없는 주제에 뭐 도둑을 비웃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둑이 나쁜 겁니까? 집에 돈 없는 사람이 나쁜 겁니까? 이거는 뭐 바보도 아는 거죠.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은 우리 집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지나치죠. 누군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피치 못할 사정은 아내의 수술비겠죠. 자,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길 조로의 기회라 판단했다.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대체 그렇습니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 몹시 아프다든가 빚에 몰려서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나가 강도의 정체를 알고 있으란 생각인 거죠. 딱 나죠. 집에 빚이 있고 그 다음에 아내가 지금 아픈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17번째 줄을 합시다.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 달리 내 방법이 그를 편안하게 하기는커녕 낭패케게 만들었음을 나는 그의 등을 향해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내가 의도했던 바는 강도를 안심시켜서 편안하게 돌아가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뭐 강도한테 이유가 있겠지. 뭐 빚도 있고 하니까 강도질 했겠지. 나 당신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건씨가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거죠. 이 사람이 오 선생님이 도둑이 난 걸 알잖아. 그러면서 자존심이 상한 거죠. 돈도 없는 것도 서러운데 도둑질하게 된 나의 그런 불쌍한 처지를 보고 더욱더 연민의 느낌을 느끼지 않을까. 나를 불쌍하게 여기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혹시 누가 합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도와주었죠. 나가 건씨 아내의 수술비를 내준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건씨는 지금 오 선생님이 돈을 낸 걸 모르고 병원비를 내준 걸 모르고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훔치러 간 거죠. 만약에 나가 병원비를 대신 내준 걸 알았다면 뭐 훔치러 오진 않았겠죠? 개수장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건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나가 건씨의 부탁을 거절한 것을 떠올리며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안 빌려줬죠. 그걸 떠올린 것도 있고 의지할 데 없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나는 꾹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서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엉겁결에 문간방은 문 사이에 있는 방이죠. 여기 문이 있고 또 여기 문이 있으면은 이 사이에 있는 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 자기가 전세 살고 있는 전셋집으로 원래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한 거죠. 도둑이면 당연히 대문 밖으로 해서 도망가야 되겠죠. 근데 도망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강도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대문은 저쪽입니다. 건씨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배려였죠. 이대로 집으로 가버리면은 도둑이 건씨라는 게 완전히 밝혀져 버리죠. 하지만 건씨는 이 사람이 다 눈치챘겠구나 생각하면서 자존심을 더욱더 자극시키면서 자존심이 상한 거죠.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자, 여러분들 지금 95쪽 하고 있습니다. 95쪽. 다들 95쪽 펴세요. 자, 이래봬도 나 다야까지 나온 사람이요. 이제 건씨가 자포자기 하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죠. 이제 나 탄로 났구나. 내 정체 탄로 났구나. 나 건씨인 거 다 알겠구나 하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자존심을, 그래도 유일한 자존심인 구두와 함께 유이겠네요. 유이한 자존심인 대학 나온 거를 막 내세우고 있는 거죠.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지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사라졌다는 거죠. 어둠 속으로. 나는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건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너 아내도 지금 아프고 자식들도 있는데 빨리 집에 돌아와서 애들도 보고 아내도 간호해야 될 거 아니냐. 빨리 와라. 이런 거죠. 자, 밑에 부분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 21제주까지 95쪽 21제주까지가 절정이고요. 자, 이 부분의 중심 생각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것을 알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건씨가 되겠네요. 이 절정이 끝났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것을 알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건씨고요. 이제 결말이 되겠죠. 결말은 이제 결말은 갈등이 해소되고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거죠. 자, 갈등 해소. 이야기 마무리되는, 우리 보통 이런 부분을 우리 결말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야기는 마무리되는데 갈등이 해소가 되진 않아요. 건씨가 되돌아오지 않거든요.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습니다. X표 칠게요.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니까. 자, 계속 건씨가 오고 있잖아요. 자, 그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그게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음을 밝혀진 것이다. 어설픈 배려로 건씨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거죠. 괜히 건씨에게 동정을 한 거죠. 뭐 도둑하는데 사정이 있겠죠. 돈이 없다던가 뭐 누가 아프다던가 괜히 동정하고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가 건씨가 이 사람 난 걸 알아차렸구나 생각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느끼고 더 이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자, 다들 96쪽 폈죠?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것은 그 길뿐이었다 생각했다. 내가 끝까지 모른 척해야 오히려 그 건씨가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는 강도가 건씨인 걸 알지만 끝까지 모른 척한 거죠. 하지만 건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병원에 찾아가서 죽지 않은 아내와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병원에 갔으면 나가 병원비를 대신 내줬다는 걸 알고 건씨 고민이 해결됐을 건데, 건씨가 병원에 안 가는 바람에 아직도 아내의 병원비가 없다 생각하고 이렇게 도둑질을 했다가 실패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죠.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다. 구두를 통해 이제 건씨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9번째 줄부터 다시 합시다. 그때 그가 만약 마지막이란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으면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은 그것이 그에게 대체 무엇으로 느껴졌을 것인가? 건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을 자책하는 거죠. 건씨가 문간방이 문사에 있는 굉장히 작은 방인데 전셋집에 이 작은 방에서 살고 있는 거죠.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건씨가 도둑인 거를 망각하고 자기 집으로, 자기가 살던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가 말렸죠. 너 도둑이잖아. 너 대문 밖으로 나가야지. 너 왜 그쪽 방으로 가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건씨 자존심을 더욱더 상하게 한 거죠. 저 사람이 나의 어설픈 행동을 보고 도둑이 난 걸 알았으면은 경찰에 신고하든지 뭐 나를 때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끝까지 나를 배려해주는 게 더욱더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거죠. 자, 이 부분 쭉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16번째 줄부터 보도록 합시다.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문간방, 이 사람이 건씨가 전세로 사는 방에 가보니까 가장 값나가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값나가는 자리에 장롱 같은 게 옛날에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에 구두를 놔뒀다는 거죠. 건씨가 구두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죠. 오늘날 같으면 집에 가장 값나가는 물건 뭐 있을까요? 뭐 좀 집에 자랑할 만한 걸 진열장에 놔두죠. 뭐 보석이라든지 뭐 상이라든지 트로피 같은 거, 그런 거 놓을 자리에 구두가 놓여 있었다는 거죠. 자, 쭉 읽어보고요. 나는 한켤레의 구루가 그렇게
집에 9켤레의 구두가 있고 한 켤레는 이제 건씨가 신고 나가는데 그 한 켤레의 구두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건씨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네요. 자, 그래서 이제 행방불명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될 때였다. 그래서 경찰에게 행방불명을 알리는데, 이 이순경은 누구냐면은, 건씨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을 경찰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따라붙으면서 나쁜 짓 하지 않나 이렇게 감시하는 경찰이 있었어요. 이 이순경이 그를 감시하는 경찰이었고, 나에게 건씨가 나쁜 짓 하면 알려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나쁜 짓 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좀 찾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장면까지 중심 생각은 9켤레 구두만 남기고 행방불명된 건씨가 되겠습니다. 자, 참 긴 글이었는데요. 여러분들 따라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죠. 다들 학습지. 음? 자, 다들 국어 활동지 21쪽을 펴도록 하죠. 다들 국어 활동지 21쪽을 펴도록 하고요. 9켤레 구두로 남은 상황에 제자 개간 보도록 합시다. 자, 현대소설 우리 개하기 이후에 이거 좀 기준에 따라 좀 다른데 개하기 이후에 보통 뭐 1910년대 이후에 개하기 이후에 쓰여진 소설이 현대소설이라고요. 중편소설은 보통 50에서 100페이지 사이의 글을 중편소설이라고 하고 세태소설은 시대의 단면을 드러내는 거죠. 여기서는 자본주의의 폐해, 의사가 막 수술 안 해주고 돈 없으면 사람 죽게 생겼죠. 이런 것들 비판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고요. 굉장히 사실적이고 똑같은 말이죠. 비판적 사회 고발적이죠. 그래서 돈에 물질 만능주의인 사회를 비판하는 거고요. 1인칭 간찰자는 나죠. 오성생님이었죠. 오성생님. 제자랑 배경은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특징은 상징적 소재. 여기선 구두겠죠. 구두. 자존심이죠. 자존심. 건씨의 자존심이죠. 그래서 구두가 깨끗하면 이 사람이 지금 자존감이 한 끗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행위를 통해 심리와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간접적 제시였죠.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나는 가난한 이웃의 건씨에게 연민을 느끼지만 그래도 돈을 좀 빌려주기 싫어했던 그런 이중성을 지니기도 합니다. 안 갚을까봐 걱정해서 안 빌려준 거죠. 건씨는 범죄를 저지르고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몰락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어서 지식인의 자존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 가정에서 약간 소외된 소외계층이 되겠죠. 그래서 인물이 내적 갈등을 겪는 거죠. 건씨가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빌려줄까 말까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인물 간의 갈등도 건씨 부탁에 내가 거절하면서 그 다음에 도시비민층으로 건씨에게 수술비를 강요해서 수술 안 해주는 의사와 건씨와의 갈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도를 침입해서 나와 건씨와의 갈등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건씨가 이렇게 된 건 뭐예요? 사회적 문제죠. 건씨가 직업도 못 구하고 범죄자가 됐기 때문이죠. 시위 주동자로 몰려서 전과자가 되고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겪은 사회와의 갈등인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와 나와의 갈등이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굉장히 긴 글인데 끝까지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수업 시간에 물어보도록 하세요.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반통의 물을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다들 교과서 121쪽을 펴도록 하죠.
자, 우리 반통의 물은 교술갈래입니다. 우리 서정, 서사, 교술, 극갈래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교술갈래입니다. 자, 교술갈래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교술갈래는 작가가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이나 통찰이나 깨달음 뭐 비슷한 거죠. 뭐 사물을 깊은 차원에서 이해한다 이런 게 통찰이겠죠. 글로 표현한 문학 갈래이다. 그래서 우리 교술 갈래의 특징은 뭐다? 사실적이라는 거죠. 우리 서사 갈래는 사실성 플러스 허구성이었죠. 우리 서사 갈래는. 근데 교술 갈래는 여기서 허구성이 없다. 완전 사실이어야 된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자, 교술 갈래는 형식과 표현이 자유롭고 개인적인 체험이나 생각, 정서를 드러내기 때문에 문학 갈래 중에 작가의 개성과 가치관이 가장 잘 드러난다. 내가 나의 이야기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하니까 개성과 가치관이 잘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관적이겠죠.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독자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다른 갈래와의 차이점인 거죠. 서사 같은 경우는 작가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서술자가 말하는 거죠. 서정 갈래도 작가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하자가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술 갈래는 뭡니까? 작가의 꼴, 내가 나의 이야기하는 거죠. 작가의 꼴, 난 거죠. 자, 한국 문학의 교술 갈래는 설, 기 등의 한문 문학과 편지, 일기, 기행, 민, 수필, 대표적인 장르로는 우리 수필이 있다는 거죠. 자,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쓰기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수필의 특징은 뭐다? 내가 나의 이야기 하니까 자기 고백적이겠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 사실적. 그 다음에 자유로운 형식으로 내가 나의 이야기 하니까 굉장히 개인의 특성이 드러나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소재, 그 다음에 형식이 자유롭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적이다. 그 다음에 개성적이다. 자유로운 형식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과서 122쪽 폈나요? 교과서 122쪽 우리 첫 번째 줄부터 하도록 합시다. 좀 넉넉히 넣어요. 넉넉히. 당근 씨를 막 뿌리는 남편에게 나는 몇 번이나 말했다. 다른 씨앗들은 한번 키워보았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 있었는데 부추와 당근 씨는 원래 처음으로 뿌리는 것이라 대중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아까부터 밭 주변에 쫑정거리는 참새 서너 마리가 어쩐지 마음에 걸린다. 작년에도 너무 얕게 씨를 뿌려 낭패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씨 뿌린 지 2주일이 넘도록 싹이 나오지 않아 웬일인가 했더니 새들이 와서 잘 잡수고 간 뒤였다. 그제야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적어도 3알 이상 심는 뜻을 알았다. 그래서 보통 씨앗을 심는 구멍을 하나 파면은 여기에 씨를 하나, 둘, 3개를 심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새한테 주고, 하나는 벌레한테 주고, 하나는 이제 그 씨가 자라서 사람들이 재배를 한다는 거죠. 자연과도 나누는 넉넉한 마음가짐이 농사꾼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워낙 넉넉히 뿌린 탓인지 새들이 당근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탓인지 당근 싹은 좀 늦긴 했지만 촘촘하게 돋았다. 아, 근데 생각과는 다르게 이 구멍에 3개를 심었는데 이 구멍에 심은 3개가 다 이렇게 줄기를 틔운 거죠. 그러면은 영양분이 이 3개가 나눠 먹으니까 제대로 식물이 자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중에서 2개는 이제 솎아내야 되는 거죠. 씨 2개는 이제 다시 땅을 파서 빼내줘야 되는 거죠. 처음에 그 어렵게 튀어낸 이쁜 싹들을 솎아내느라 차라리 잘고 못생긴 당근을 먹는 게 낫다. 그냥 되었다. 아, 영양분을 못 받아서 이렇게 솎아내니까 내가 정성스럽게 씨를 다 심었는데 그걸 솎아내려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영양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대로 이렇게 그냥 영양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자란 이 3개의 줄기에서 나는 당근을 그냥 못생긴 대로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워낙 자라는 속도가 빨라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밀려나오는 뿌리가 하나 둘이 아니었다. 이러다간 당근 전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 같았다. 당근 싹이 너무 촘촘하게 돋아서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자란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식물은 적정한 거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깨달은 거죠. 수필이 뭡니까? 나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었죠. 여기서 내가 씨를 뿌리는 경험을 통해서 식물에게는 거리감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이 나타난 거죠. 23쪽 보도록 하죠. 식물들에서도 어떤 아우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다는 막 소리 지르는 거죠. 아우성이 소리 지르는 거. 우리 너무 촘촘하게 박혀 있어서 영양분 공급 못해요. 좀 거리 좀 두기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죠. 내가 그들을 돕는 길은 갈 때마다 조금씩 솎아주어서 그 아우성을 중지하는 일이었다. 농사를 배운다는 것은
그들의 적절한 거리를 익히는 과정이 아닐까. 당근씨를 뿌리면서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가 끝난 거죠. 하나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야기 1이 끝났고요. 이게 이 수필이 특징적인 게